예, 이번 시간에는 한강의 기적과 서울의 팽창이라는 주제로 서울이 어떻게 사대문 안의 성곽도시 조선왕조의 도읍에서 오늘날의 천만 세계도시로 팽창해 갔는가의 과정에 대해서 하나씩 그 기능적인 도시 기능이 공간 구조에 어떤 변화를 미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단계별로 좀 추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은 뭐 워낙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말이지요. 이 우리나라가 대략 한 1960년대부터 고도 경제 성장을 시작해가지고 90년대 초 중반까지 30여 년간 뭐 세계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고도 경제 성장을 지속했던 사실을 이제 그 결과 서울이라는 도시 지역이 얼마나 급격하게 성장했는가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일종의 문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이 시기를 우리가 굉장히 뭐 고도 경제 성장의 시기라고도 하고, 또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회 전반적으로 아주 급속도로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압축 근대화의 시기였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압축 근대화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다른 선진국들이 경험한 근대화의 시간이 뭐 짧게는 100년, 뭐 많게는 200년 이상 이렇게 걸렸던 변화를 우리는 반세기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기에 이뤄냈다라는 점에서 외형적인 뭐 경제 성장이나 제도적인 민주화나 이런 측면에서는 명백히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런 면에서 이 굉장히 시공간적으로 압축적인 변화를 겪었다는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압축 근대화라고 하는데요. 이 말하자면 이게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차근차근히 해야 될 과제를 짧은 시간에 우리가 뭐 흔히 이제 벼락치기로 해치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한편으로 그 벼락치기 해서 결과적으로 오랜 기간에 거친 변화와 비슷하게 뭐 좀 훌륭한 발전을 이뤘다면 우리가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안 내부의 그 성격을 잘 드러나지 않는 질적인 속성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게 급속한 변화는 여러 가지 문제점,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발전을 이뤘지만, 또 그 안에서 못지않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내용이 바로 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 서울의 변화상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압축 근대화를 이끌기도 했고, 그것의 주된 무대이기도 했던 바로 이 서울이라는 공간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팽창해 왔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 그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조선시대의 한양, 한성부에서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부라는 공간이 크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대문 안 지역, 성곽 도시의 안 지역을 한성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한성부의 행정구역은 사실은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 내 지역 플러스해서 성 바깥의 사방 십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 1리가 400m니까 이제 십리라고 하면 대략 4km 정도, 성 바깥의 4km까지 다 포함하는 지역을 일반적으로 이제 한성부가 관할을 했던 행정구역으로 간주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한성부는 성 내 지역에 이제 주된 모든 도시 기능이 집중돼 있고, 성저 심리는 이제 그 한성부 자체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소비 도시니까요. 그 안에서 뭐 행정이나 수도 기능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 문방 사업을 생산한다라든지, 뭐 근교의 농업을 통해서 뭐 싱싱한 야채나 뭐 과일을 공급한다라든지, 뭐 이런,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분뇨나 쓰레기를 배출한다라든지 뭐 이런 기능들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강 수원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제 경강 상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업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 이제 성저 심리의 기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농경시대 일종의 행정도시와 주변 근교 농업지대와 같은 이제 이런 어떤 공간적인 이 기능 분화의 형태를 띠었던 것이 전통시대 한성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개항 이후에 근대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우선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대한제국기를 거치면서 일정한 자주적 근대화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성공하지는 못했고요.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은 그 일제의 침략에 의해서 이제 국권을 강탈당하고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일본에 의한 이제 식민지 도시화의 경험을 갖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근대 도시화의 첫 단추가 이제 식민지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제 첫 단추부터 좀 우리가 잘못 끼워진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1914년에 경성부가 성립이 됐을 때 이 경성부의 영역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사대문 안지역에 용산 지역을 더한 조금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죠. 이걸 그래서 뭐 이렇게 땅콩형이라고도 하고 표주박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일본이 굉장히 군사적인 강압을 통해서 그 한국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 용산 지역에 이제 일본 군 기지가 자리 잡게 되면서 그 일본이 그 군대 영역을 굉장히 중시했던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성부의 외곽의 넓은 성저 심리 지역은 배제시키고 용산의 일본인 군 주둔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과 사대문 안지역을 합친 형태로 처음에 경성부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일제시대가 어느 정도 안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식민지 도시 지역에 대한 개발과 이제 인구 집중이 이루어지면서 1930년대 가게 되면 이제 경성부가 크게 확장이 됩니다. 36년에 이제 이 경성시가지 계획이 시행이 되면서 이전에 비해서 약 3.5배 뭐 이렇게 시가지가 팽창되는데요. 이제 거기에는 이 서쪽으로는 신촌 지역, 동쪽으로는 청량리 지역, 남쪽으로는 영등포 지역이 포함되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당시에 일본 제국에서 이제 뭐 도쿄를 필두로 해서 오사카, 뭐 교토 뭐 이렇게 이어지는 도시 순위에서 그 당시 경성부의 도시 인구가 한 7대 도시에 들었다고 하죠. 그러나 그 인구 규모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청량리나 신촌 지역은 주로 이제 조선인들 농촌에서 막 올라온 조선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제대로 된 도시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꽤 큰 도시였지만 사실 내적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식민지적인 도시화가 낳은 이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러다가 해방 이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해방 이후에도 뭐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바로 또 전쟁이 50년에 일어나고 전쟁 이후에 뭐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이라서 사실 제대로 된 도시를 정비하고 이럴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본격적인 의미에서 서울이 이제 여러 가지 도시 이제 개발 정비 이런 걸 하게 되는 것은 6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년 4.19가 일어나고 또 그 이듬해 이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러고 나서 바로 2년 뒤인 이제 63년도에 서울의 시가지가 엄청난 규모로 행정구역이 팽창이 되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이제 그 박정희 정권이 이 서울을 굉장히 이제 중심 도시로 키우겠다라는 아주 야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결과 이미 63년부터 거의 오늘날 이제 서울 특별시의 이 행정구역 범위가 거의 서울시에 포함이 되는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뭐 물론 이 시기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 강남이라고 불리는 지역, 그 당시에 남서울 혹은 영동이라고 불리던 지역은 거의 인구가 희박한 완전 전원 풍경의 농촌 변두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행정구역에만 포함이 되었다 할 뿐이지 아직 제대로 된 도시 지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어쨌거나 그 서울의 인구가 그래서 그 처음에 조선시대에는 뭐 성 안의 인구 한 10만 명으로 계획도시로 처음에 정도전이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외곽까지 성재 심리까지 포함해서 한 20만 뭐 이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그 조선 후기에 대해서 이 경강 상업을 비롯한 이제 상업적인 발전, 도시의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대략 그 한성부 전체 인구가 뭐 한 35만 명 내외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항을 맞이하게 되고 일제 식민화를 경험하면서 도로 다시 좀 줄어드는데 행정구역이 줄어들고 하면서 뭐 20만 명 남짓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일제 시기 20년대, 30년대 거치면서 어느 정도 도시 안정화가 되면서 36년에 이르게 되면 뭐 66만, 70만 가까이 이 도시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45년 해방 시점에는 뭐 98만, 거의 100만, 그 당시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으니까요. 뭐 100만을 넘었다고도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100만 가까이 45년 시점에서는 서울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 거치면서 이 전국 각지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게 되죠. 그래서 뭐 60년대 후반 넘어서게 되면 뭐 400만 돌파하게 되고 70년대 500만 넘어서고 80년대 850만 뭐 90년 경에 이르면 이제 인구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급속한 인구 성장, 도시화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의 20세기 도시 인구 변동은 한국 전쟁 직후에 일시적인 인구 감소가 있는데요. 그때 그걸 우리가 전시 퇴행 도시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시종 인구 폭발이라고 할 만한 급증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제가 그 식민지 시기에 들어서의 변화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근대화가 이제 해방 이후에 이 30년대 일본 그 경성부가 이제 확장된 이후에 일종의 이제 청량리, 신촌, 영등포에 그 원래 사대문 안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던 기능이 이제 조금씩 분산되는 경향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그 사실 그게 본격화되는 것이 이제 60년대 이후에 서울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70년대 초에 이르게 되면 소위 삼핵도시안이라는 발상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이제 다핵도시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만 이제 그런 개념을 적용해서 서울의 도심부, 지금 했으니까 사대문 안 지역에 너무 모든 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과밀화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제 좀 분산하자라는 차원에서 좀 그 산업 기능은 영등포로, 공업 기능은 영등포로 옮기고, 그러니까 영등포가 이미 일제 시기부터 어느 정도 공업화가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새로 그 당시부터 이제 새로 개발할 강남 지역에는 뭐 금융 기능을 좀 옮기는 뭐 이런 형태로 삼핵도시를 구상을 하게 되고 사실은 이제 핵을 도시에 이제 부도심을 그러니까 몇 개로 할 것인가라는 그 뒤로 이제 여러 번 변화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강북의 사대문 안 지역 전통적인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영등포 지역과 강남 지역의 이제 도시 기능을 분산하는 그러면서 다핵 도시를 만드는 그런 형태로 도시화가 진행이 되었고 그것이 점점 더 확산되면서 이제 서울 주변에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위성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수도권 전체적으로 도시 기능이 분산되고 확산되는 형태로 서울의 20세기 후반에 초거대 도시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예를 들면 간단하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정치 경제 기능 같은 경우는 행정 입법 사법부가 다 사대문 안에 모여 있었거든요. 뭐 그 조선시대에는 당연했고 일제 강점기에도 뭐 아시다시피 행정부는 그 경복궁 앞에 세워졌던 조선 정독부 청사가 있었고 입법부는 일제 시기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죠. 입법부 자체가. 그랬고 이제 사법부는 법원도 지금의 그 정동 지역에 지금 그 서울 시립미술관 쓰고 있는 그 건물이죠. 거기에 있었는데 그 해방 이후에도 그 행정 입법부 사법부는 여전히 그 사대문 도심부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조선 총독부 청사를 그대로 중앙청으로 물려서 행정부의 중심 건물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입법부도 그대로 그 시청 앞에 그 정동에 있는 건물을 그대로 썼고 사법부는 그 태평로로 이어지는 지금 서울시 의회청사로 쓰고 있는 건물이
초기에 이승만 정권 시기의 입법부였으니까요. 그 건물들이 전부 다 그 일대에 사실 그 광화문 거리에서 태평로로 이어지는 이 거리에 다 몰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물론 이제 그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게 행정부는 일부 이제 정부 종합청사를 따로 세우고 거기도 비좁아서 이제 나중에는 과천에 70년대 이제 행정도시를 새로 신청사를 만들면서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최근에는 이제 세종시로 또 기능이 세종시를 비롯한 몇몇 이제 지방 도시들로 정부 행정부의 기능을 이전을 하게 되죠. 그런 분산이 이루어지고 입법부는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가 여의도에 건설이 되죠. 여의도가 박정희 정권기에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그리고 사법부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강남 개발과 함께 지금의 서초동 법원청사에 있는 법조단지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대문 안에 모여있던 기능이 그렇게 세 개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 자체가 아주 20세기 후반에 이루어지는 이 서울의 대도시화 형상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경제적인 기능도 예를 들면 일제 시기에는 대부분 공장 지역이 사대문 안 지역, 을지로, 종로 이런 데 몰려 있고 그다음 동대문 바깥으로 조금 진출했고 한강, 용산 지역에 일부 좀 있었고 이랬는데 이것이 이제 서울 도심부가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제조업들은 상당 부분 이제 영등포 아니면 동대문 바깥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나중에 영등포를 부도심으로 하는 이제 공업지대, 그리고 나중에 구로공단과 경인 공업지대로 이어지는 이제 개발이 다 그 영등포의 개발, 일제시기 개발에서부터 사실 이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로 한국의 이제 주요 대기업 본사나 금융업이나 여러 가지 쇼핑센터, 백화점을 비롯한 이 번화가 건물들도 원래는 그 일제시대에 사실 그 혼맛지라고 불리던 지금 서울의 이제 명동, 그 일대 지역이 중심이었죠. 남대문에서 이어져서 그 을지로 입구로 가는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대기업 본사들이 가장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이제 여의도에 금융가가 같이 건설이 되고 혹은 뭐 강남에 본격적으로 테헤란을 비롯해서 뭐 코엑스가 들어서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상당 부분은 강남 지역으로 이전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변화가 서울의 대도시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우리가 그 앞서 교통망의 변화를 통해서 전통시대 수운에서 근대 철도, 현대 고속도시 자동차 도로망 뭐 이런 변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교통망을 중심으로 한 도시 공간의 팽창 과정에서 도시의 기능적 분화가 이런 방식으로 공간적으로 변천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